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고심도 상당히 좀 깊어질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이 대표의 고심이 깊어지는 이유 또 한 가지 있죠. 바로 이 선거제 개편 관해서 당내 여론이 엇갈리고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지금 선거제 개편에 딜레마에 빠져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서영주 부대변인, 네. 지금 현재 뭐 비례대표 배분 방식과 관련해서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그리고 뭐 병립형으로 회귀하자 이런 좀 의견이 엇갈리고 있잖아요. 뭐 개인적으로는 좀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개인적으로요? 네. 개인적으로 보면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당내 상황은 아주 팽팽합니다. 70한 5명 정도가 준연동형, 그러니까 이제 나름대로 위성정당을 방지하고요. 준연동형으로 가자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예를 들면은 이제 많은 부분에서 지금 이견들이 있긴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죠. 먼저 이제 소탐대실하지 말자. 그러니까 작은 거를 취하기 위해서 큰 거를 잃을 수 있다라는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김대중과 노무현의 정신을 잊고 늘 다시 되돌아보는 그런 정당입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지금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가 했던 약속들을 국민들한테 지키는 것들, 그게 신뢰로 가는 지름길이고요. 지금 현재 국민들은 그걸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도에 대해서 국민들이 병립형이냐 준연동제냐 이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은 고민하지 않아요. 약속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걸 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 측면에서는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했던 약속들을 지켜나가는 것들이 조금 더 길게 봐서는 올바른 길이고, 정치에서 말하는 우리가 늘 선배들한테 얘기했던 무신분립, 신뢰가 없이는 아무것도 생겨날 수 없다라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다시 돌아봤으면 좋겠다. 좀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게 이 소수 정당이 지역구에서 정당 득표율만큼 의석을 채우지 못할 경우에 이제 이 비례대표제 안에서 이걸 의석수를 채워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사실 거대 양당 입장에서는 병립형 비례대표제가 더 유리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민주당은 약속을 지켜야 된다 이런 비판 목소리가 높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그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이재명 대표가 이제 그 대선 전부터 이게 위성 정당을 금지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게 연동을 하겠다 이렇게 수없이 공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걸 뭐 이게 멋지게 지면 뭐 하느냐, 멋지게 지면 패배하면 이러면서 이게 슬쩍 바꾸려고 하는, 이거는 이재명 대표의 상습적인 행태입니다. 옛날에 불체포 특권도 몇 번 포기한다 해놓고 그대로 행사하잖아요. 이게 첫째 문제고요. 저는 법률가잖아요. 이 위성정당 금지법, 이게 말도 안 되는 법입니다. 자, 법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게 1조에 보면 정의가 들어가요. 정의. 위성정당이 뭐다? 이게 네. 놓아야 금지법이 되잖아요. 자, 조국 신당이 위성정당입니까? 아닙니까? 앵커님 보시기에 조국 신당이 민주당의 위성정당인가? 아닌가? 자, 이준석 신당은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인가? 아닌가? 송영길 신당은 어떤가? 이게 개념 정의가 됩니까? 네. 어떤 게 위성정당이고 어떤 거는 정통 정당인지 뭐 이게 말할 수도 없고, 아예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법안을 지금 만들겠다 이러고 있어요. 네. 결국 답은 국민의힘이 일관되게 주장했던 옛날 병리병 제도라는 걸 함부로 뜯어고친 게 아닙니다. 다 장단점이 있을 때는 저는 이게 원래대로 가는 게 병리병, 이게 국민의힘 일관된 주장이었잖아요. 그때 날치기로 통과했잖아요. 이게 맞다고 보는 거예요. 네. 네. 저는 서영주 부대변인의 그 합리적인 말씀이 민주당에서 관철이 될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약속을 지킬까요, 과연? 당헌 80조를 바꿔서 기소가 되더라도 당원권 정지가 안 되도록 바꾸고 이재명 대표 체제가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는 3건으로 지금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전혀 이 자신을 향하고 있는 어떤 방탄 국회다, 이 프레임을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께서는 자신의 어떤 공천권에 손해가 가는 이 병립형을 포기할 리가 없다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서영주 부대변인 말씀처럼 약속했기 때문에 지킨다, 이런 것이 이재명 대표에게 과연 통할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를 떠나서 이미 4년 전에 합의가 됐었고 한번 시행을 했습니다. 이걸 다시 병립형으로 바꾼다는 것은 말 그대로 이재명 대표 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한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서
민주당의 어떤 진로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저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잠깐만 얘기 드리면, 그러니까 병립형 회계를 민주당이 정한 바는 없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병립형으로 가자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네.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린 건 약속을 지키는 게 득이 되는 것은 저희가 21대 160석을 얻은 건요, 지역구에서 얻었습니다. 네. 과반 얻은 거는요. 그다음에 이 뭐 180석이 된 거는 그 여러 가지 뭐 위성정당을 통해서 합당하면서 180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리병으로 가봤자 얻을 수 있는 게 얼마 되지도 않고요. 준연동형으로 있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신뢰를 지키면 틀림없이 국민들이 우리 지역구에서 과반 이상을 줄 수 있다라는 걸 우리 경험했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는 것들이 길게 봐서는 좋다라는 좀 부연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선거제 개편에 관해서 논란이 좀 불거지는 이유는 이재명 대표가 모 매체와의 그런 인터뷰에서 병립형 회기를 좀 시사하는,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듯한 발언 때문에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는 이런 갑론을박이 좀 나오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실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대선과 8.28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연동형 비례제 확대와 위성정당 방지를 여러 번 약속한 바 있었습니다. 먼저 대선 당시 모습 보고 오시죠. 표의 등가성이 보장되는 선거제 개혁으로 제3의 선택을 통한 선의의 정책 경쟁이 가능하게 하겠습니다. 비례대표를 확대하고 비례대표 제도를 왜곡하는 위성정당 반드시 금지시키겠습니다. 피해를 입은 정당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네, 지금 당시에 이제 대선에선 당론으로 결정된 공약을 내놓잖아요. 네. 근데 저 때는 연동형 비례제 확대를 약속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사실상 병립형 회기를 시사하는 거는 왜 이렇게 입장이 좀 갑자기 선회가 된 겁니까? 결국 이제 당내 일각에서도 이제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입니다. 물론 명분도 중요하고 약속만큼 정치에서 중요한 게 없는 것 분명한데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만약에 그 명분을 따라가다가 선거에서 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 정당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또 현실적이고 또 실용적인 논의로 또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 내부에서는 뭐 당이 약속한 부분도 있지만 그럼에도 내년 총선에서 현실적으로 과연 민주당이 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 당원들과 국민들이 원하는 길이 어떤 것인가를 두고 지금 난상 토론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당론으로 결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은 열고 당내 구성원들이 지금 격이 없는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당내 지도부뿐만 아니라 원내 지도부 그리고 원내 의원들까지도 지금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고, 특히 이탄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지역구까지도 내놓고 지금 다른 곳에 출마하겠다 이렇게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그런 정도로 당 내에서는 이것이 그냥 단순히 선거제를 바꾸고 또는 고수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국민과의 약속의 차원도 있는 것이고 또 정치개혁이라는 또 민주당의 당면한 과제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놓고 정말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 과정 속에서 어떤 결론이 나든지 간에 이 부분을 국민들께 또 소상히 설명드리고 납득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본인이 처한 사법 리스크 때문에 조급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관련한 이야기부터 먼저 들어보시죠. 김용 부원장님, 이거 진짜 수사한 부분을 재판부가 인정했는데 이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김용 부원장 출국 경시작은 순수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예선 경선 자금으로. 네, 지금 이재명 대표 여기 결과에 대해서는 함구를 하는 모습인데, 이번 재판 결과가 이 대표 측근의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이제 뭐 한마디로 미리 본 이재명 판결문입니다. 미리 본 이재명 판결문. 네. 이재명 대표가 120번 등장해요. 김용은 이제 107번입니다. 일단 내용 말하기 전에 이게 언제 나오냐. 2022년 12월 28일 날 뇌물죄가 추가 기소됐어요. 11개월 만에 논 판결입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재판 왜 1년 4, 5개월 되도록 아직 백현동이나 김문기 몰랐다 안 나오죠. 이런 지연되면 안 된다. 이게 첫째 의미가 있고, 두 번째 법정 구속이 왜 우리 황우나 송철호 이런 분들에게 왜 법정 구속 안 합니까? 이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잖아요. 이 두 가지가 의미가 있고, 여기에 내용 중에서 가장 의미는 유동규 본부장의 진술, 신빙성이 있다. 이거는요, 이재명 대표 재판에 유동규 본부장이 키맨이에요.
네. 대장동, 위례, 백현동, 김문기 몰랐다 모든데 키맨이 유동규 본부장인데 신빙성이 있다. 이게 의미가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정영학 녹취록 이것도 이게 믿을 만하다. 녹취록도 증거 능력이 있다. 이 점에서 저는 추후에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모든 재판에 결정적인 불리한 서목긴건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런데 누군가의 진술 그리고 녹취록이 증거로 인정되는 게 이례적이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오히려 이제 그 인정되는 게 더 많죠. 어떤 경우 일관성이 있고 구체성이 있을 때. 네. 예를 들어 이제 유동규 본부장 진술을 보면요. 예를 들어 이제 그 전달하는데 외투 시연이라든지 모든 게 전달 장소나 아주 이게 구체적입니다. 네. 그 집 구조까지. 그리고 이게 중요 부분은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물론 10년 지난 뇌물 같은 거 사소한 부분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죠. 이게 오히려 정상이에요. 따라서 저는 일관성과 구체성 이 관점에서 재판부가 신빙성을 인정한 거예요. 네. 네. 지금 현재 뭐 재판부가 유동규 전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가 불법적 정치자금을 전달한 것은 명백하다라고 돼 있는데 네. 그런데 왜 유동규 전 본부장은 무죄를 선고받은 거냐? 뭐 다들 궁금하신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대항범 법리라는 것이 이제 이번에 적용이 됐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대항범이라는 것은 어떤 뇌물을 전달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있는데 단순 전달한 사람과 받는 사람을 똑같이 등가로 놓고 처벌하지 않는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뭐 돈을 만든 정민용 변호사라든지 아니면 유동규 전 본부장의 경우에는 단순 전달자로 봤기 때문에 이번 그 재판에서는 유죄로 인정되지 않고 그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이 김용 전 부원장만 지금 유죄로 인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그 김용 전 부원장의 유죄 판결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은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시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1년 4월부터 6월까지 그러니까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이 치러지기 직전에 집중적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를 했고 이 돈을 그러면 김용 개인을 위해서 썼느냐? 그것이 아니라 재판부가 봤을 때는 당시 김용 부원장과 함께했던 대선 후보로 나섰던 이재명 후보를 위해서 쓴 거 아니냐. 여기까지 지금 이 법리가 나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번 재판은 김용 부원장의 유죄로 끝났습니다만 앞으로 진행되는 재판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최종 수혜자로서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열려있는 이 판결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재판 결과 상당히 좀 예의주시해서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유동규 네. 본부장 무죄는 법조인이 설명해야 되니까 이 사건의 판사가 보는 본질은 대장동 일당이 이재명의 의형제들에게 뇌물을 준 사건, 정치자금 이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준척은 나무 이런 분들이 준척이고 그다음에 유동규 본부장은 받은 척. 그래서 이제 그 김용하고 공범으로 받은 척으로 기소를 했죠. 그래서 액수가 8억 4,700이 된 거예요. 왜 유동규 본부장이 쓴 돈도 받은 거니까. 네. 근데 판사가 볼 때는 유동규는 받은 척의 김용의 공범이 아니고 오히려 전달했으니까 전달이라는 건 준 사람이에요. 따라서 이제 나무가고 공범으로 공소장을 바꾸라. 이렇게 여러 번 권유했죠. 그런데 검찰에서는 유동규는 어차피 이게 이재명의 의형제이기 때문에 공소장을 안 바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고불리 공소장에 기소가 없으면 판사가 판단을 못해서 무죄가 나온. 저는 이게 맞다고 봐요. 유동규는 이재명 척이지 뇌물을 준 척은 아니다. 이래 봅니다. 네, 이제 앞으로 김용 전 부원장이 이 대선 자금을 받아서 실제로 이 대표 선거에 썼는지 그리고 이 대표가 이를 알고 있었는지는 앞으로 수사를 통해 밝혀내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만 이 민주당 내에서는 이런 판결이 나온 데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1심 판결이고요. 지금 말씀 주셨지만 이 부분에 대한 사용처라든지 뭐 이재명 대표가 관여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뭐 밝혀진 바도 없고 뭐 앞으로 뭐 수사를 통해 밝혀진다라고 하지만 과연 수사를 통해 이게 밝혀질 수 있는 내용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유동규 전 본부장이 지금 무죄가 된 부분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기소를 한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권고를 했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뭐 나름대로의 판단을 했겠지만 결국 공소장 변경을 하지 않은 것이고 수수공범 그러니까 김용 부원장 측의 공범으로 계속해서 공소가 유지가 됐기 때문에 불구분리 원칙상 법리상 무죄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김용 부원장의 혐의 중에는 정치자금법 위반뿐 아니라 뇌물 혐의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뇌물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의 혐의를 그때는 수수공범이 아니라 뇌물 공여죄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때는 갑자기 기부자로 되었는데요. 그 뇌물 공여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나서 이 부분이 또 공소가 제기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국민들 보시기에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해서는 법리상 무죄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공소 제기가 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1심 결과에 대해서 검찰 측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해서 항소를 할지 여부와 항소를 할 때 과연 공소장을 변경해서 제대로 된 항소가 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을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켜볼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소식 함께 짚어봤고요. 다음에는 여권 관련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